유럽의 작은 나라 하나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추운 기후, 천연 자원 부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번영하고 있죠.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높은 세금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작은 시장 규모는 성장을 제한하며 사회복지 의존도가 높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고정관념을 뒤엎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면적은 한국의 반도 못 되고 인구는 서울시보다 적은데도 1인당 GDP는 6만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경제적 성공을 이루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 개인의 행복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죠. 오늘은 이 놀라운 경제 기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덴마크가 지금처럼 부유했던 건 아닙니다. 19세기만 해도 이 나라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죠. 독일이 공업화를 추진하고 영국이 세계 무역을 장악하는 동안 덴마크는 여전히 밀과 감자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는 철도가 깔리고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여전히 소와 돼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산업혁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1850년 덴마크의 1인당 GDP는 1200달러 수준으로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했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도 쓸 줄도 몰랐죠. 산업혁명에 늦게 편승한 덴마크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제적 타격은 더욱 심해졌고요. 특히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의 점령을 받은 경험은 이 나라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전쟁이 끝나고 덴마크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발맞춰 현대화를 추진할 것인지 말이에요. 결국 덴마크는 후자를 택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경제 개혁이 시작됩니다. 1950년대 들어 제조업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농업 종사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죠. 1960년에는 제조업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덴마크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거든요.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교육혁명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덴마크 정부는 대학 교육을 완전히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등록금을 면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이었죠.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결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책이 재정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료 교육을 받은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덴마크의 생산성이 급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대 들어 덴마크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것은 덴마크가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면 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덴마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대, 40대, 심지어 5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교육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면 정부가 모든 비용을 대주면서 2년간 공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80%를 보장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덴마크 근로자들은 항상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컴퓨터 기술이 중요해지자 수십만 명의 성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았죠. 1990년대에는 인터넷과 통신 기술이 부상하자 또다시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는 항상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 있을 수 있었고요. 현재 덴마크 성인의 30% 이상이 매년 어떤 형태로든 직업교육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죠.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에 도입된 무료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정교한 경제 전략이었습니다. 건강한 근로자는 병가를 적게 쓰고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이 연간 50만 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암에 걸리든 심장병에 걸리든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과감하게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업이 실패해도 의료비 걱정은 없으니까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덴마크의 창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8.5개의 새로운 기업이
시설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2배, 프랑스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덴마크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10.5%로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평균 수명은 81세로 세계 10위권이고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3.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의료비 지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의학에 대한 투자입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이니까요. 덴마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건강검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암검진, 심장병 검진 등도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자전거 정책입니다. 2005년부터 덴마크 정부는 자전거 도로 건설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왜 자동차 도로도 부족한데 자전거 도로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말입니다. 경제학자들도 이런 투자가 경제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시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업무 효율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코펜하겐 시민의 62%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교통체증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개선되면서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전거 인프라에 투자한 2억 달러가 결과적으로는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셈이죠. 의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 환경 개선 등을 모두 고려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15대 1을 넘는다고 해요. 코펜하겐의 자전거 도로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심지어 미국 뉴욕시도 덴마크 모델을 참고하고 있죠. 이 모든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1965년 덴마크의 세금 부담률은 GDP의 29%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거의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런 높은 세율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죠. 오히려 덴마크 경제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덴마크의 경제 성장률은 서유럽 평균을 웃돌았어요. 비밀은 세금을 어디에 부과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업과 고용주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덴마크는 개인 소득과 소비에 집중했습니다. 법인세는 22%로 OECD 평균보다도 낮게 유지했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기여금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췄습니다. 대신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높였죠. 소득세 최고 세율은 55.9%에 달하고 부가가치세는 2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구조가 왜 효과적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월급 외에도 사회보장비, 각종 보험료 등으로 45%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덴마크의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청년 실업률도 9%로 스페인 32%이나 이탈리아 25%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덴마크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혁신은 플렉스큐리티 시스템입니다. 이는 유연성, 플렉서빌리티와 보안, 시큐리티를 결합한 새로운 고용제도인데 세계 노동경제학의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기업은 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당한 직원은 충분한 보상과 재취업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프랑스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려면 평균 6개월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고 보상금도 2년치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애초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게 되죠.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주 전에 통보하고 직원을 내보낼 수 있어요. 대신 해고된 직원은 놀라운 혜택을 받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최대 2년 동안 이전 급여의 90%를 보장받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완전히 다른 분야로 전환하고 싶다면 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에 대한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직업 이동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덴마크인은 평생 7번의 직장을 바꾼다고 해요. 이는 미국 44번이나 독일 32번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덴마크의 경제 성공을 이끈 또 다른 요인은 일찍부터 미래 산업에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눈을 돌리는 동안 덴마크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풍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비효율적인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1kW 시당 발전 비용이 석탄의 10배, 원자력의 5배나 비쌌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덴마크의 선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1980년 보고서에서 덴마크의 풍력 투자는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50% 이상을 풍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풍력만으로 전체 전력 수요의 140%를 공급하기도 해요. 베스타스, 오스테드 같은 덴마크 회사들은 전 세계에 풍력 터빈을 수출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스타스의 경우 전 세계 풍력 터빈 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죠. 에너지 자급자족은 물론이고 오히려 다른 나라의 전력을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덴마크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12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수출해서 5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전체가 에너지 위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배나 올랐지만 덴마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재생에너지 수출 수익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에요. 제약산업에서도 덴마크의 성공은 눈부십니다.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회사는 1923년 코펜하겐의 작은 이슐린 제조업체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이슐린 시장의 32%를 장악하고 있고 당뇨병 치료제 분야에서는 절대적인 1위입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오젬픽으로 또 다른 혁신을 일으키고 있죠. 시가총액이 4,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테슬라나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GDP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노보 노르디스크의 성공 비결은 100년간 한 분야에만 집중한 전문성에 있습니다. 다른 제약 회사들이 다양한 질병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노보 노르디스크는 오직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에만 집중했어요. 그 결과 이 분야에서는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비중도 매출의 15%로 업계 평균 12%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죠. 덴마크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제약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금, 그리고 무엇보다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 데이터베이스 제공이 결정적이었어요. 덴마크는 모든 국민의 의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하에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금보다 귀한 자산이죠. 해운업 분야의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덴마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박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7%를 처리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글로벌 무역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마존에서 주문한 상품이 중국에서 배송된다면 그 상품을 실은 배가 머스크 소속일 가능성이 40%나 됩니다. 머스크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운송업에서 벗어나 물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배를 운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 터미널 운영, 내륙 운송, 창고업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전 과정을 머스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스톱 서비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죠.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머스크의 가치는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2021년 머스크의 순이익은 1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00% 증가했어요. 최근에는 친환경 해운업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선박을 탄소 중립 연료로 운항하겠다고 발표했고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차세대 선박 개발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덴마크만의 독특한 창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낮고 규제가 간소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세계은행의 사업하기 쉬운 나라 순위에서 덴마크는 192개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에는 평균 3.5일이 걸리고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요. 행정 절차도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세무 신고, 각종 허가 신청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처리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빠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에 실패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재취업도 어려워지죠.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탄탄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덴마크의 창업률은 인구 1000명당 연간 8.1개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창업 후 5년 생존율도 68%로 OECD 평균 45%를 크게 웃돌아요. 벤처 캐피탈 투자도 활발합니다.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이 0.31%로 미국 0.3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부도 스타트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입니다. 현재 덴마크 인구의 20.8%가 65세 이상이고 이 비율은 2050년에는 25%를 넘을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는 급증하고 연금 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2030년에는 현역 세대 2.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모든 선진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이지만 복지 시스템이 발달한 덴마크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과 의료비가 정부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코펜하겐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8% 상승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젊은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평균 소득으로는 아파트를 사는데 25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소득 분배가 고른 사회라고 해도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2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덴마크의 인구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이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1.8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낮아서 자연 증가율이 거의 제로 상황이죠. 이민자들이 없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텐데 문제는 이민자들의 복지 시스템 적응과 사회 통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유럽계 이민자들의 고용률은 68%로 덴마크 전체 평균 79%보다 11%포인트나 낮습니다. 저숙련 이민자들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세금 기여도가 낮아서 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에 대응해 덴마크 정부는 복지 혜택을 더욱 조건부로 바꾸고 이민자들에게 더 엄격한 언어 능력과 취업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숙련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EU 출신 고숙련 노동자들에게는 최대 7년간 소득세를 32%로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엔지니어링, 의료 분야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덴마크 모델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덴마크가 가진 몇 가지 독특한 조건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규모입니다. 덴마크 인구는 불과 590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60%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정책 결정과 실행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미국처럼 3억 3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덴마크식 정책을 시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0개 주마다 다른 법규, 복잡한 연방 시스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한 정책 하나를 바꾸는데도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문화적 동질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덴마크 인구의 83%가 덴마크계이고 대부분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세금을 내서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합의가 훨씬 어렵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나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에게 쓰인다는 생각 때문에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지리적 조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덴마크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부유한 나라들과 쉽게 교역할 수 있습니다. 수출의 67%가 유럽연합 내 국가들로 향하고 있어요. 이런 안정적인 교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역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프리카나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데 이런 상품들의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구조의 설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업과
소득세와 고용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가 급여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2%에 달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직원 고용을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죠. 덴마크처럼 법인세와 고용 관련 세금은 낮게 유지하고 대신 개인 소득세와 소비세로 세수를 충당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겠지만요. 교육과 혁신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덴마크는 GDP의 7.8%를 교육에, 3.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5.2%, 2.4%를 크게 웃도는 수치예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교육 투자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같은 맥락이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직된 노동법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게 되면 결국 청년 실업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덴마크의 플렉큐리티 모델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덴마크는 이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AI와 로봇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머스크 같은 기업들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글로벌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있어요. 제조업체들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서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혁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AI를 활용한 진단 프로그램,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90% 이상의 덴마크 국민이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해서 의료, 금융,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디지털 혁신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이런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기후변화 대응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덴마크는 그린 수소, 탄소 포집 기술, 친환경 운송 등 차세대 환경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늘리고 이를 평균 수명과 연동시키는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정책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대부분의 덴마크 국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덴마크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특별한 자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 혁신, 사회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가 덴마크 모델을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핵심 원리들은 분명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세금이 반드시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더 큰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와 국민, 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는 교훈도 소중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높은 세금을 기꺼이 내는 이유는 그 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와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작은 북유럽 나라가 세계 경제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덴마크가 어떻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